이런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뭐 힘없는 개인들이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실효적 제도가 지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 구제 제도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큰 고민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유튜브 중심 시대에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도권에서 너무 적게 하는 거죠. 늦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민원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대중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무슨 일보, 무슨 방송의 권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던 개인인 나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주면 나에게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달라진 환경의 근본적인 그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실 총선에서 어떤 뭐 전례가 없는 이런 의석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론 개혁 운동 진영에서 던져야 될 의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이 어떤 유리한 어떤 일단 그거부터 네?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제 한번 그 언론 개혁 의제를 어떻게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큰 네. 어마어마한 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딴 걸 붙이는 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처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언론개혁 의제요? 네. 저 2개월 된 처장에게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저에게 토스하시다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언론개혁 의제 생각하는 거와 지금 민원연에서 정말 언론개혁 의제를 뭘 중심으로 해야 될 건가에 있어서 민원연 안에서는 뭘 중요 의제를 놓는지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제가 2개월 안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제를 여기서 또 언급을 했다가 우리 민원연은 그런 얘기를 한 바 없다 이렇게 될까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제가 사무처장 되기 전에 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왜 이렇게 나쁜 보도, 아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나쁜 보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회 제도적으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몇 년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최고 액수가 500만 원, 1000만 원. 어떤 경우 2천만 원이 나오면 엄청 세게 나왔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그렇게 보도를 당한 기업은 다 망해 있고 심지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또 세상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그 악의적 보도가 사실인 걸로 이미 인식이 돼 있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실 이렇게 나쁜 보도를 시민단체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나쁜 보도를 한 번 해서 신문사나 기자가 정말 제대로 혼나는 경우가 없더라라는 생각이 제가 쭉 갖고 있어서 저는 사실 오늘도 저희 정책위원장님이 어느 일간지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위험한 면도 있다 이런 요지에 칼럼을 쓰셨던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런 게 돼야 언론들이 그나마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원연에서는 아직 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의 공식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연 오자마자 이 종편 재승인 건이 이제 이슈였는데 특히 이제 두 개였죠. TV조선하고 채널 A. 근데 제가 이 재승인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송사 승인 제도 또 재승인 제도에 대해서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민원연에 돌아와서 보니 이게 효과적인 그 나쁜 방송, 좋은 방송 이거를 견제하거나 하기에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게 과연 이걸로 나쁜 방송을 우리가 퇴출할 수 있을까? 이 제도는? 근데 와서 보니까 퇴출이 안 되는 제도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나쁜 방송을 어떻게 견제하고 정말 심각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민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언론 내에서 계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제 역할을 안 하냐라고만 묻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법 제도가 어떤 취지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뭐 2011년에 날치기법으로 종편이 정말 이상한 방송이 탄생을 했는데 법률은 그 이전 법률로 2011년 훨씬 이전의 법률로 이거를 규제하면서 왜 제대로 규제 못하냐 이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미디어 관련 법들이 사실 이게 98년, 99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 시절에 만들어지고 그 후에 제대로 이 변화한 언론 지형이나 이런 거를 반영한 법제도 보완이나 정비를 못 해왔는데 그런 본질적인 좀 우리가 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아마 네. 전체를 지금 한 뭐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의제들이 뭔지는 네. 우리 최 대표님이 네, 한번 가장 잘 정리해 주실 거예요. 김유진 차장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종편과 지상파 사이에 비대칭 규제 그게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송 시장을 예, 그래서 흐트러놓는 예. 뭐 광고는 물론이고 심의부터 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종편과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가 있어서 지상파에는 강하게 종편에는 약하게 이렇게 지금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신생 매체들인 종편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그게 특혜. 예, 특혜가 갔던 건데 지금이라도 그 비대칭 규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하기도 그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전에 일단 거부 반응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징벌적 뭐 배상 막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 피해 구제 제도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건지에 논의를 하다 보면 너무 훌륭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도 일단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피해 구제 제도라는 게 그 언론중재위원회를 가거나 그걸로 이제 합의가 안 되면 말씀하셨던 소송으로 가야 하죠.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흐른 후에 받은 배상이라는 게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예를 들면 그 콜트 악기 기억나시죠? 네. 그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라고 해서 그 노조가 소송을 걸어서 몇 년 뒤에 받아낸 배상금이 500이었어요. 이런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뭐 힘없는 개인들이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분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실효적 제도가 지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 구제 제도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 틀에서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과연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저는 이렇게 그 거부 반응을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옥죄면 안 돼. 이런 식의 거부 반응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건 굉장히 좁은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상파가 어떻고 종편이 어떻고 이 규제가 어떻고 이걸 논할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거 안 해가지고 종편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TV조선 시청률이 0%대로 떨어지고 1%대로 떨어져서 회복 불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이명박 정부의 종편 우선 방송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관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김유진 이사가 정리한 대로. 그래서 그 방송만 좁혀서 보면 방송 간의 차별성을 없애는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에서 할 수 있어요. 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점검해 봐야죠. 그런데 저녁 7시 이후에 매체 이용률을 분석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건 난 민원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녁 7시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유튜브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이라는 지상파건 종편 이거 다 합쳐서 20%가 안 돼요. 30%는 딴 걸 또 보고.
그럼 이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건 딴 데 있을지 몰라요. 넷플릭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늦었죠. 다 한 발 늦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큰 고민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유튜브 중심 시대에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도권에서 너무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늦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민원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될 게 유튜브 이후에는 그럼 어떤 융합 매체가 나올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다고 과연 그들이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봐요, 나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곧 네, 기존의 권위가 통째 무너지는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언론 운동이나 언론인들이 레거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를 평가하는 지금 세상에 소비자 중심이라고 다른 데는 다 바뀌고 소비자로부터 제품이 나오고 뭐 이런 시대에 언론만 안 그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아주 네, 저의 독특한 질문은 현상. 언론사들이 유튜브에 뛰어들면서 나름의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채널 A의 클립 영상들이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기의 자본력과 역량을 가지고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어떤 뭐랄까 그 안에서 이제 또 강력한 강자로 커가는 거죠. 뭐 예컨대 뭐 TV조선의 김광일의 입 같은 경우는 굉장한 큰 스피커가 된 거잖아요. TV조선 출신이. 근데 이런 식으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권위를 아예 새로운 유튜브가 다 대처하기에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무너지는 과정이 뭘까라는 게 지금 그 부분도 분석을 하세요. 결론 내리지 말고 무슨 뜻이냐면 그 저쪽에 신의 한수, 네. 그 다음에 고성국 TV 이런 것들을 누가 접근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본 바에 따르면 일정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지금 80만 정도 되죠. 그다음에 알릴레오가 100만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알릴레오가 중요했던 건 거기에는 중도층이 포괄되어 있다고 보여요. 구독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현상을 다 분석해서 질문이 나오고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김광일의 입이 클릭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채널 A의 영향력이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나는 민원연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민원연은 종편이나 신문 모니터나 신문 모니터는 극히 일부러 줄이고 종편도 줄이고 이제 유튜브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모니터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2007년인가 그때 정책위원장이 신태섭 교수일 때 방송 모니터만 하지 말고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안 받아들여졌죠.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 똑같은 논리죠. IPTV가 도입됐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겼거든. IPTV는 방송이냐 통신이냐. 그럼 그 유튜브는 방송입니까 통신입니까?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 측면에서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고 유튜브는 방송도 아니고 통신인데 미디어고 콘텐츠인데 그렇죠. 미디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방송이라고 주장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채널 A 확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영향력 분석도 민원연 정책위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운동을 하지. 감으로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레거시 미디어가 본인들의 말하자면 앱이나 홈페이지로는 구독자를 끌어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하자면 독자 중심주의적인 그 앱이나 홈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고 서구 언론들처럼 그런 그 디지털
시대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그래서 그 매체들의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서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로 확장되는 건 그냥 그거를 플랫폼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스스로 확장했다고 보기는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냥 평범했던 그냥 50대의 여성인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 잘하는 걸 가지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이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권위가 하나도 없던 내가, 사회적 권위가 하나도 없던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잘해서 유튜브를 이용했더니 사회적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무슨 일보, 무슨 방송의 권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던 개인인 나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주면 나에게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달라진 환경의 근본적인 그 변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로 진출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오늘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딱딱하니까 이게 막내예요. 네. 그때 내가 한 6살, 5살 됐는데 26살. 아니 그냥 5살, 6살. 아주 아, 아이 때. 우리 큰오빠를 기다려요. 네. 그러면 큰오빠는 왜 기다렸냐면 일단 사람이 좋아. 그냥 오빠를 보면 좋아. 사람이 따뜻하고 또 엄청 미남이야. 어린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다 오면 꼭 얘기를 해줘. 옛날 얘기 뭐 얘기. 근데 어느 날 오빠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오빠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고등학교 때였나 보다. 밥을 먹으면서 그때는 부뚜막 알아요? 부뚜막이 있어. 거기서 밥을 먹고 내가 오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야 막내야 그러면서 여기는 지구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태양계가 있는데 수금지와 목토천 아마 복습을 한 것 같아. 나를 대상으로. 그런데 네가 보는 저 별은 여기서부터 얼마가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갖고 내가 밤새 잠을 못 잤어. 소화를 못해서 그 엄청난 세계. 그 엄청난 우주가 갑자기 그날 말로써 나를 때리는데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하시는데 지금 약간 표정이 멘탈이 지금 확장되는 그래서 표정. 유튜브 지금 제가 이제 전화 신미 선배가 얘기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운동 진영의 언론 개혁 이런 논의를 아주 지엽적으로 한 거고 그쵸.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큰 판에 미디어 그야말로 미디어 지형 자체가 다 바뀌어 있어서 그쵸, 생태계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다 바뀌어 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거죠. 거예요. 그래서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큰 그림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네. 그다음에 좁히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방송 언론 정상화 작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평적 규제체계 정비와 예를 들면 언론 피해제도 정비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보방지법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언론중재법 개정이에요. 현실에서는 특별법 못 만들어. 오보를 어떻게 방지하겠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언론중재법 안에 정정, 반론, 무슨 다른 추후보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개정해 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오보 방지법이라고 명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2004년 언론개혁 국면에서 신문법 개정할 때 논의를 제안했어요 제가 그때 민원연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 언론노조에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법률가들이 반대했어요. 언론노조가 반대한 이유는 그 메이저 언론들은 물적 토대가 확실하니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도 끄떡없이 버티는데 메이저는 아니지만 진보 의제를 던지는 신문사들은 물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언론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으로 회청할 것이다 이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징벌적 개념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최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냐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에게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 문제의식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포기했던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신문 보도나 방송 보도가 좋아졌냐? 더 나빠졌단 말이죠. 더 정파화됐고. 그래서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법 체계에 징벌적 배상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다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 징벌의 개념은 3배예요. 기존의 법 체계의 3배. 그러니까 되게 조족지연이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 쪽에 확장하는 거지. 언론에 최초 도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4년보다는 저항이 덜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또 부족했던 거는 대중적 공감대, 언론 문제에 대한 이게 되게 약했어요. 심지어 지금은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언론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언론이 문제래. 그리고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다 문제래. 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조건이 조금 더 마련해야 돼. 다 문제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법부도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에 이제 본래 사법부는 언론 자유의 방점을 찍는 판결을 하는데 명백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거거든요. 그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임을 증명해야 돼요. 참 어려운 거죠. 어렵긴 정말 하지만 네. 나는 오늘도 몇 개 찾았어요. 저 윤미향 사태에서만도 몇 개 나와요. 엄청 진짜. 나와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민원연이 네. 이걸 충분히 토론하고 오보방지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를 해서 대안을 이미 제시했어야죠. 그런 부분이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누군가는 입법 발의를 할 거죠. 네. 네. 그래서 의견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찬성이든 반대든 네. 합당한 의견은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그 생각해요. 유보하는 순간 시민적 어렵죠. 반응이 저는 폭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다 언론이 어떤 문제인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거 오보를 낸 기자든 신문사든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 사실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건 그냥 상식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면 저는 사실 폭발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입법 가능성도 어쨌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네요. 네네, 이제. 21대 국회가 개헌한 만큼 여기 네, 네, 사실 그거죠. 대표 법안을 꼽자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서. 저 두 개라고 네. 봐요. 법안으로 보면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네. 하고 오보방지법. 근데 오보방지법은 언론중재법 중재 개정이다. 요거를 제가 몇 분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미 정치인들한테. 근데 이제 이건 민원연이 그치. 이거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저는 멀고도 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려하시는 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논의가 되면 좋았을 텐데 이제 개원을 해버렸으니까요.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민원연에서 치열한 논쟁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반대면 반대하는 합당한 이유. 그래서 그 반대 이유도 이 사회적 논의에 말하자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직 이사님이 있죠. 네. 이사는 그러나 이런 정책적 논의를 하지 않아요. 정책위원회. 가장 중요한 사무처장님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에 관계없이 생산적이고 치열한 논의가 민원연에서 됐으면 좋겠다 네. 정도예요. 입장을 내야 돼요. 저는 이게 정책 이슈니까 정책위원회에서 뭐 1차적 논의하지만 민원연의 운동 방향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의 이사회죠. 또 이슈니까 당연히 이사회도 그다음에 또 우리 활동과 직결되니까 사무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유 또 합의가 되면 그 방안을 왜 민원연은 그렇게 결정했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게 그렇죠. 시민 언론 단체로서 권위가 저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 그래야 회원들도 아 저런 단체니까 내가 후원을 해야겠구나 더 해야겠구나 뭐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생기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과거에 우리가 활동할 때 주로 제가 사무처 책임자고 활동할 때 회원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주로 언론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 중심으로 회원 확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진성 회원들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 바위처럼. 우리가 그때 MT 가면 부르는 노래가 바위처럼이야. 그런데 이제 이 재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람은 어떤 성향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여기로 왔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촛불 국면에서 제한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마도 그 이후에 왔던 회원들은 촛불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대개가. 2016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건 주로 김어준의 영향력으로 오신 분들이 많겠죠. 네, 그러면 사실도 그렇고. 그러면 다스베이다에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자고 얘기한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원연의 논의 구조가 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민원연의 논의 구조가 정책이 몇 명, 이사 몇 명, 이제 이런 단계가 지났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제를 하는데 민원연이 전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초미의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오보방지법이 이슈가 됐을 때 민원연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이거는 회원들이 그쵸, 실망할 가능성이 있기 많이 때문에 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은 거 맞고 죄송합니다. 네.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시민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하세요 빨리. 네,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되게 그런 고민이 많이 들고, 사실 지금 시민 운동하는 많은 단체들이 사실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러니까 네.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열심히 시민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그 시민 운동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거리에서 뭔가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정권 교체가 되면, 그리고 진보 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적 시민 단체들은 활동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운동 방법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그 내가 얘기했던 내가 떠난 이유, 그 이번에 처음으로 밝힌 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운동적 상상력으로는 안티조선 운동과 법제도 개선 운동까지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비디오 저널리스트도 뭐 하고 사진 강좌도 하고, 이거는 이 생산자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긴 한데 내가 비디오 저널리스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특성상 문과 출신인 저는. 그래서 내가 있으면 걸림돌이다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법제도 개선을 완성하는 건 방송위원회 가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했던 민원연 운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 떠나도 될 뻔했어요. 그 후로 민원연은 똑같이 모니터 그 안티조선 운동 방식에 그 방식에. 근데 그래서 제가 떠났잖아요. 법제도 개선 운동을 똑같이 하다가 반복하고 있었고, 똑같이 하다가 저도 떠났잖아요. 그래서 김유진 처장은 사실은 근본이 비슷하니까. 이거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데. 네, 그래서 김유진 처장도 아마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그걸 제가 운동적 상상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있으면 걸림돌이 된다. 고인물은 떠나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제가 떠난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실현되지는 않았죠. 오히려 모니터 운동으로 축소된 느낌? 네, 그런 감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활동가들한테 교육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이제 이명박 MB 정부 4년 초반 4년을 겪으면서 그냥 과거의 운동 방식으로 죽어라 했거든요. 죽어라, 이제 거리에서 촛불 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유인물 만들고 모니터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악법 반대하는 무슨 기자회견 집회 뭐 이런, 그게 과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네티즌들이 했던 게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의 항의 전화 걸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자괴감과 쇼크를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수십 년 언론운동 한다고 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런 개인들이 나서서 획기적인 방식으로 정말 조중동이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괴로워하는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생각했던 건, 이걸 만약에 시민단체들이 조금 조직적으로 이걸 했다면
사실 우리는 감옥 가는 거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좀 상상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직운동으로 한번 했었더라면 좀 다르게 좀 길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운동이 이제 도태되고 새로운 그 세력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조중동에게 타격을 입히는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스스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주류가 아니다라는 걸 그냥 인정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그 시민운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강요하면 안 되겠다. 뭐 과거에 헌신하고 월급 적게 받고 일한다 이것만으로는 권위가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민운동 한다고 해서 나 시민운동해. 나 박봉해 고생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가서 시민들한테 가서 권위를 요구하면 저는 그건 정말 안 되겠다. 또 궁금한 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운동적 상상력은 이제 남은 여기 활동가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고 좀 새롭고 기발한 발상으로 어떤 시민 대중과 호흡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찾아내 가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촛불 집회 때도 마이크를 잡고 부탁한 게 있어요. 지금은 어떤 단체가 방심위에 우리가 모니터해서 이렇게 넣는 시대가 아니고 민원연에 5,000명, 6,000명이 모두 활동가가 돼서 자기가 방송을 봤을 때 방심위에 클릭 3번으로 즉시 심의를 넣는 그래야만 하는 시대예요. 그게 민원연 회원의 의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회비를 10,000원 내고 20,000원 내는 게 의무가 아니라 언론 운동을 같이 활동해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같이 하자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조선일보 아까 백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땡땡 기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조선일 조국 백서는 그 기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할 거예요. 기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부턴가 기자 개인을 너무 봐줘. 먹고 살기 위해서 저래. 회사원이라고 기자를 비난하면서 먹고 산 이즘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일선 기자들에 대한 칼날이 무뎌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젊음은 어디서나 기성세대에 반항하고 기성세대에게 도전하는 존재인데 지금은 그냥 기자들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회사원 이러면 그 뭐가 젊음과 그 나이듦이 다른 게 있어요. 기성세대가. 그래서 그 기자 한 명 한 명의 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줘야 돼요. 논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가 아주 세세해져야지. 그리고 꼼꼼해져야지. 기자를 대상으로 하면 이거는 기자에 대해서 잘못하면 인격적 좌절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더 잘해야죠 모니터를. 이 두 가지는 민원연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기자 한 명 한 명이 지금은 권력화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기자 한 명 한 명이 그냥 언론 권력이에요. 조금 준비를 해야겠죠 이거는. 네,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니터하는 거는 대상이 적시되지 않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자를 적시하고 꼼꼼하게 모니터하는 건 검토할 게 많겠지만 그나마 지금에서 조금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책에서도 이제 이 민원연 처음에 친노 얘기 들었다. 예, 그다음에 뭐 지금은 또 친문이다. 뭐 일각에서 이러는데 친문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아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근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제가 민원연 이렇게 활동을 보면 친문 같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민원연이 이제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주는데 왜 특정 언론사만 수상을 항상 하냐 뭐 이런 걸 근거로 그거에 다른 언론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왜 또 특정 언론만 또 중심에 놓고 비판을 하냐 뭐 이런 걸로 제가 왔을 때 기자들이 저한테 민원연의 활동이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정파적으로 보면 민원연이 보수는 아니잖아요.
진보적인 진보를 지향하죠. 네. 진보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크게 보아 진보 맞고 그다음에 정권에 대한 태도인데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면 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끝. 뭐 그거에 대해서 친문이다 정파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일보하고 미래통합당이 아주 친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친미래통합당 신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똑같은 거. 운동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일을 얼마나 잘 하는가지. 이제 운동한다는 자체만으로 내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죠. 이미 지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익성이 있는가, 공익에 기여하는가, 얼마나 유능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전문성. 예, 마지막으로 이 책이 지금 5세에 들어갔다 그랬죠. 네. 네. 사실 미디어 관련 책이 5세까지 인쇄하는 거는 극히 매우 드뭅니다. 예, 네. 아시는군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사실 저는 처음에 촛불을 만나다 해서 그 조국 사태 이후 촛불 얘기가 많은 책인 줄 알았어요. 제목을 보고. 근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언론운동의 역사 특히 그 언론운동의 한가운데 계속 또박또박 걸어왔던 우리 그 해직 선배들 중심의 언역부터 최근에 민원연 시민들이 중심이 된 민원연까지 활동의 과정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숨겨진 얘기들도 더 숨겨진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많이 숨겨놨어요. 많이 숨겨놨으니까 그래서 다 있어서 뺐어요, 이분이. 저는 이게 한편에 소설 읽듯이 현대 소설 읽듯이 이렇게 흐름이 가는데 이 책은 저희 민원연 이사장 지냈던 신태서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원래 이게 저희 소식지 내지의 인터뷰였어요. 내지에 실리는 인터뷰였는데 저희 김서중 상임대표와 김원경 공동대표가 이게 회원 인터뷰 표지로 가야 한다고 적극 또 추천하셔서 이게 이동이 된 격상된 너무 인터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광고하라고 저를 너무 압박을 해서 이 책을 네.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읽으니까. 제가 그냥 어디를 가나 이제 요새 제가 소개할 때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의 작가. 그래서 전 최민희 작가로 불립니다. 네. 이게 다 이분이 무서워서 제가 꼭 뭐 인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뭐 이런 좋은 책이 있다라고 그럼요. 알려줘야 읽고. 이 말의 진정성이 조금 아니에요. 떨어져요.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민원연 회원분들은 정말 이 책을 보시면 민원연이 어떤 운동을 네.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운동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저희에게 묻는 회원들은 이 책을 꼭 보셨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부터 네, 저부터 토론해 볼까요? 사실, 네.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